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혈액응고, 특히 피가 잘 멎지 않는 응고 장애입니다. 네. 이게 뭐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문제인데 그 원인이나 치료법은 여전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오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분야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천적인 원인부터 또 살면서 겪게 되는 후천적인 요인까지 응고장애의 핵심을 좀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혈액 응고라는 게 사실 생명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 과정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주요 응고장애가 뭔지,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뭐 진단이나 최신 치료법까지 핵심 정보 위주로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게 혈우병이잖아요. 네, 혈우병. 그거하고 또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후천성 응고장애.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잡아볼까요? 응고장애는 크게 선천성하고 후천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선천성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특정 응고인자, 그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인자가 부족하거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럼 평생 좀 영향을 받겠네요. 네, 평생에 걸쳐서 뭐 관절이나 근육 같은 데에 반복적으로 피가 나는 그런 출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X염색체로 유전되는 혈우병 베이. 이게 8번 인자 결핍이고요. 네. 그리고 혈우병 B, 9번 인자 결핍이죠. 이게 제일 흔하고요. 로 유전되고요. 근데 자료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12번 응고인자가 부족해도 실제 출혈 위험은 없다고 나오네요. 검사에선 이상이 보이는데 말이죠. 네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12번 인자가 부족하면 APTT라고 하는 그 혈액 검사 시간은 길어지거든요. 네. 근데 실제 우리 몸에서는 다른 경로들이 그걸 좀 보완해줘서 실제 출혈 문제는 거의 일으키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후천성은 어떤 건가요? 후천성 응고 장애는 이제 살아가면서 뭐 다른 질병이라든지 약물 아니면 영양 상태 같은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간질환이나 파종성 혈관내 응고, 줄여서 DIC라고 부르는 거예요. DIC요? 네. 그리고 비타민 K 부족,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기본적인 검사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럼요. 기본 선별 검사로 PT, 프로트롬빈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PTT,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PT랑 APTT요. 네, 이 검사들은 쉽게 말해서 피가 얼마나 빨리 굳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각각 반영하는 응고 경로가 조금 다르거든요. PT는 주로 외인성 경로라는 부분을 보고 APTT는 내인성 경로라는 다른 부분을 봐요. 아, 경로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만약 PT만 길어졌다, 이러면 7번 인자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APTT만 길어졌다, 그러면 이제 혈우병 A나 B 또는 12번 인자 결핍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길어지면요. 둘 다 길어졌다면 이제 공통 경로에 해당하는 인자들, 그러니까 5번, 10번, 2번 인자나 아니면 피브리노겐 이상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검사 결과가 좀 비정상이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인자가 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뭔가요? 그럴 때는 이제 혼합 검사라는 걸 해봅니다. 혼합 검사요? 네, 환자 혈장에다가 정상인 혈장을 섞어요. 반반씩 섞어서 다시 PT나 APTT를 재보는 거죠. 아, 만약에 특정 인자가 부족해서 응고 시간이 길어졌던 거라면 정상 혈장에 그 인자가 있으니까 이게 보충이 돼서 응고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이걸 교정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교정된다. 네, 교정이 되면 어떤 인자가 부족하구나 하고 개별 인자 활성도를 측정해서 확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상 혈장을 섞었는데도 교정이 안 되면요?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 섞었는데도 교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단순 결핍이 아니라 응고 인자 자체를 방해하는 뭔가, 즉 억제 인자라고 부르는 항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아, 항체 문제. 이거 뒤에서 또 자세히 다루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건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천성 응고 장애, 혈우병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X 염색체 유전이라 주로 남성에게 나타나는 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혈우병 A, 즉 8번 인자 결핍하고 B, 9번 인자 결핍. 이게 임상 증상만으로는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 내에 그 인자 활성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수치에 따라서 중증, 그러니까 1% 미만인 경우, 중등도 1에서 5% 사이, 그리고 경증 6에서 30% 사이 이렇게 나누죠. 중증이나 중등도면은 좀 심각하겠네요. 네, 그렇죠. 중증이나 중등도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외상 없이도 그냥 저절로 관절, 특히 무릎이나 팔꿈치, 발목 같은 데 피가 고이거나 근육에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관절 출혈이 반복되면 아이고 정말 문제겠는데요. 맞습니다. 반복적인 관절 출혈은 그 관절을 이제 표적 관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만성적인 염증이랑 변형을 일으켜서 결국엔 관절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배 안쪽 호복막 출혈 같은 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예방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출혈이 생겼을 때만 부족한 응고인자를 주사하는 보충요법을 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특히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출혈 자체를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응고인자를 투여하는 예방요법, 이게 이제 표준 치료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 예방요법. 네, 덕분에 환자들이 훨씬 더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그 8번 인자, 그러니까 A형이죠. 그리고 9번 인자, B형, 얘네들의 혈액 내 반감기, 그러니까 약효 지속 시간이 달라요. 아, 지속 시간이 다르군요. 네, 8번 인자는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좀 짧은 편이고요. 9번 인자는 약 24시간 정도로 더 깁니다. 그래서 예방요법 할 때 주사 횟수나 용량을 좀 다르게 설정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억제인자, 항체 문제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혈우병 치료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예요. 네. 외부에서 넣어준 응고인자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거 외부 침입자인데? 하고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현상이죠. 아, 특히 중증 A형 환자의 경우엔 한 3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꽤 많네요. 네, 적지 않죠. 이 억제인자가 생기면 일반적인 인자 보충 요법이 잘 듣지를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우선 베데스다 검사라는 걸 해서 억제인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양, 역가라고 하는데요. 그걸 측정합니다. 네. 역가가 좀 낮은 저반응구는 그냥 고용량의 응고인자를 투여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가가 높거나 인자를 투여했을 때 역가가 확 올라가는 고반응구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접근이라면요? 이럴 때는 부족한 8번이나 9번 인자를 건너뛰고 그러니까 우회해서 다른 경로로 응고를 유도하는 약물, 이걸 우회제제라고 부릅니다. 우회제제? 네, 뭐 APPC라든지 제조합 7A 인자, RFVIA 같은 약물들이 있어요. 일종의 우회 도로를 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네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억제인자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시도하는 면역 관용 요법 ITI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모두에게 성공적인 건 아니고요. 최신 치료법은 좀 어떤가요? 더 나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응고인자 자체의 반감기를 늘린 약들, 장기 지속형 제제들이 개발됐어요. 아, 약효가 오래 가는 거요. 네, 그래서 주사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예전에 일주일에 3번 맞던 걸 2번이나 1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변화겠네요. 그렇죠. 환자들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에미시주맙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약물이 등장했습니다. 에미시주맙? 네, 이건 8번 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중특이 항체인데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억제 인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피하 주사로 맞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 것도 가능해져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유전자 치료 이야기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아, 맞습니다. 유전자 치료도 이제 정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정상적인 응고인자 유전자를 간세포 같은 데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네. 특히 혈우병 B,
그 9번 인자 쪽에서는 이미 승인된 치료법도 나왔어요. 오, 벌써요? 네, 한 번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죠. 물론 뭐 아직 치료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또 장기적인 안전성은 어떤지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혈우병 치료가 많이 발전했군요. 자, 그럼 이제 후천성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특히 그 파종성 혈관 내 응고, DIC라고 하셨죠? 이건 정말 심각해 보이던데요. 온몸 혈관에서 응고가 막 일어난다니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네, 맞습니다. DIC는 정말 위중한 상태입니다. 어떤 특정 원인 질환 때문에 혈관 안의 응고 시스템이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돼서 전신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는 매우 위험한 후천성 증후군이에요. 국소적인 게 아니라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가장 흔한 원인은 심각한 세균 감염, 즉 폐혈증이고요. 그 외에도 뭐 큰 외상이라든지 특정 암, 특히 급성 정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 같은 것들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그 핵심 메커니즘이 좀 궁금한데요. 핵심은 통제가 안 되는 트롬빈이라는 응고 효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거예요. 트롬빈. 네, 이것 때문에 온몸의 미세혈관에 피브린이라는 혈전 성분이 막 쌓이게 됩니다. 그럼 혈관이 막히면서 장기 기능이 손상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혈전을 만드느라고 응고 인자랑 혈소판이 엄청나게 소모돼 버리는 겁니다. 아, 소모가 된다. 네, 그 결과 혈전이 생기는 동시에 오히려 심각한 출혈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혈전이랑 출혈이 동시에 생긴다는 거네요. 와,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뭐 피부의 점상 출혈이나 반상 출혈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위장관 출혈, 폐출혈, 외출혈까지 다량하게 나타나고요. 동시에 혈전 때문에 장기 기능 부전 증상, 뭐 호흡 곤란이나 심부전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진단에는 국제혈전지혈학회 ISTH라는 곳에서 만든 점수 시스템이 좀 도움이 됩니다. 혈소판 수치, D다이머라고 하는 혈전 분해산물 수치, PT, 피브리노겐 수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단을 하죠. 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DIC를 유발한 근본 원인, 예를 들어 폐혈증이면 감염을 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인 치료가 우선이군요. 네. 동시에 이제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뭐 침습적인 시술이 필요하거나 하면 부족해진 혈소판이나 응고 인자, 신선 동결혈장, FFP나 농축 피브리노겐 같은 걸로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단순히 검사 수치가 나쁘다고 무조건 막 보충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출혈 여부나 임상 상황을 잘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뭐 헤파린 같은 항응고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좀 논란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DIC 외에 다른 후천성 문제들도 좀 짚어보죠. 비타민 K 결핍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비타민 K가 간에서 여러 응고 인자들, 특히 2번, 7번, 9번, 10번 인자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아, 네. 요즘은 뭐 다들 잘 드셔서 영양 상태가 좋아서 심각한 결핍은 드물긴 한데요. 그래도 장기간 항생제를 쓰거나 장내 세균도 비타민 K를 만드는데 이게 억제되니까요. 아니면 지방 흡수가 잘 안 되는 질환이 있거나 또 간 기능 자체가 나쁜 경우에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이나 치료는 간단한 편인가요? 네, 진단은 주로 PT가 길어진 걸로 의심하고요. 치료는 비타민 K를 보충해주면 비교적 쉽게 교정됩니다. 아주 급할 때는 부족한 인자를 직접 보충해 주기도 하고요. 간질환 자체도 응고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간이 응고인자를 만드는 곳이니까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응고인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인자도 만들고요. 또 이미 활성화된 응고인자를 제거하는 역할까지 해요. 간이 하는 일이 많죠. 아, 그렇군요. 억제하는 것도 만드는군요. 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응고인자 생성이 줄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동시에 항응고인자 생성도 줄고 또 활성화된 응고인자를 제거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오히려 혈전 위험도 같이 증가하는 이걸 재균형된 지혈, 리밸런스드 히모스테이시스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검사 수치만 보면 출혈 위험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혈전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성 간질환 환자의 경우 PT나 APTT 같은 검사 수치가 길어져 있어도 실제 출혈 위험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혈전증 예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네. 물론 급성 간부전처럼 출혈 경향이 확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도 검사 수치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환자의 상태나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천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까 말한 혈우병의 억제인자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이걸 후천성 혈우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후천성 혈우병. 네, 원래 혈액 질환이 없던 건강한 사람에게 갑자기 특정 응고인자, 주로 8번 인자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기는 경우예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기도 하고요. 고령이거나 임신이나 출산 후 여성, 특정 약물이나 암과 관련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이나 치료도 좀 다른가요? 은 좀 드물고 대신 피부 아래 넓게 퍼지는 출혈이나 근육, 위장관 출혈 같은 게 더 흔합니다. 진단은 역시 APTT가 길어지고 혼합 검사에서 교정이 안 되는 걸로 의심하고 베데스다 검사로 확진하고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급성 출혈을 막기 위해 혈우병 억제인자 때처럼 우회 제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 항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의 치료를 하는 겁니다. 면역 억제 치료. 네. 다행히 후천성 혈우병은 면역 억제 치료에 비교적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11번 인자 결핍, 혈우병 C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고 출혈 경향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오늘 정말 혈액 응고장애라는 이 복잡한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이 혈액 응고라는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선천성 질환인 혈우병 치료가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는지도 놀랍고 또 DIC나 간질환 같은 후천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항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확한 진단, 그리고 개개인 환자에게 맞는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에미시주맙이나 유전자 치료 같은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도 남아있죠. 하지만 이 응고와 지혈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계속 깊어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더 나은 치료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몸의 혈액 응고라는 이 섬세한 시스템에 혹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스트레스 같은 아주 일상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을까요? 한 번쯤 여러분의 몸과 이 놀라운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